저기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신데 감사합니다. 좀 친숙한 얼굴이 몇 분 계시는데요. 체이나 책방에서 북토크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재미있는 주제를 몇 개를 턱턱 던지면서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책을 낸 다음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도대체 이 사진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이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런던에 있는 호텔을 투어를 하면서 그때 너무 그때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다고 생각한 사진인데요. 그 호텔이 있는데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그 필립 스타크이라고 되게 좀 디자인계 이다나라고 좋은 의미에서 그분이 부티크 호텔을 만드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안 슈레거라는 분들과 함께도 근데 그분이 만드신 런던에 만든 그 호텔인데요.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바를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커튼을 이렇게 미로드 같은 커튼을 쳤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책 표지는 사실 요만큼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사면에 사람들의 이제 얼굴 사진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렇게 있고 이 바로 밑에가 사람 키가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호텔이라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이 호텔을 갔을 때 그 전형적인 호텔의 모습을 완전히 깼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추구하는 것도 사실 비전형적인 어떤 접근법.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호텔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막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 표지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사실은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화두를 던져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호텔 커버로 했고요. 첫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호텔 선택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호텔 선택은 여행지의 추억을 선택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냥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호텔을 선택할 때 대부분 먼저 보는 게 위치, 가격,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호텔을 뭐 5만 원, 10만 원 더 주고라도 나의 여행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좀 더 의미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선택을 하라고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호텔이지만 호텔은 여행점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긴 있는데 호텔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다면 사실 그 여행 전체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의 경우,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은 이 호텔은 제가 아부다비에 근무를 할 때 아부다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막을 계속 운전을 하다 가면은 이런 우리가 그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나타나면서 이제 리조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다가 그 안으로 들어간 그 느낌. 호텔 이름은 카스아사랍이라고 해서 태국의 굉장히 유명한 호텔리어가 운영하는 아난타라 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호텔 내부인데 이 호텔을 저희가 특별히 선택을 한 이유는 이게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한가운데 있어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데 전체 이 리조트가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던 그런 시대로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이나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 건축 양식도 이렇게 돼서 내가 여행지에 간 그곳과 내가 머물 그 여행하는 동안에 나만의 집과의 어떤 그 일관된 공간의 랭귀지로서 형성이 된 곳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여행지에 대한 사실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 리조트의 주변은 다 이런 그냥 그 사막이에요. 재밌는 게 이 사막의 특성이 뭐냐면 밤사이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이 사막의 이 산의 형태가 달라져요. 자고 일어나면. 근데 이게 바로 호텔에서 내 객실에서 테라스를 열면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택한 재미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제 그 샷에 잡혔던 사람인데 저도 이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진에 남아있는. 우리가 누군지는 서로는 모르지만 지구 어디선상에 있으면서 서로 같은 공간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나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두바이의 팜아일랜드라고 들어는 보셨죠? 인공섬인데 거기에 아틀란티스라는 호텔인데 이 호텔에 간 이유는 저희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이 안에 그 이 건물에 한 2, 3층 되는 수족관이 있어요. 이런 수족관이 있는데 이 호텔에 들어가면은 이 호텔에서 모든 거를 몇박 며칠을 갖다가 머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텔인데 갔을 때 여기에서도 이건 두바이에 위치해 있지만은 이 건축 양식이든지 인테리어 등이 굉장히 이쪽 중동 지역의 것을 해서 이제 이런 추억도 있었고 여기는 저희가 그 요르단을 갔을 때예요. 요르단을 이제 택했던 이유는 그때 아랍의 봄이 막 시작이 되기 전인데 그래도 그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 페트라는 솔직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남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랍의 봄이 막에서 그때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저희 요르단이 시리아하고 국경이 굉장히 바로 접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가서 요르단에서 이제 그 아만에서부터 이 유명한 사막을 거쳐서 페트라까지 이제 갔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이제 이건 페트라 들어가는 이제 광경인데요. 잠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잠은 사실 그 사해에 있는 JW 메리엇에 가서 잤는데 구비구비 저희가 이제 들린 곳들의 여정이 한 그 선상같이 저희 가족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이제 그 호텔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거는 이제 멕시코 이제 그 캔쿤인데요. 여기도 갔을 때 우리나라에는 익숙치 않은 올 인클루시브라고 그래서요. 패키지 관광이에요. 돈 한 번 내면은 먹을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를 여행한 지가 거진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저희 가족한테는 이 기억,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했던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우리 또 거기 가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저와 남편이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나더라도 우리 애는 여기의 기억을 되살려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즐거운 추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추억을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여행의 목적과 걸맞는 그런 곳에 숙소를 정하시는 것도 가장 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그 반응 중에 하나가 호텔의 구분법이 있는지 모르셨대요. 그냥 호텔은 다 럭셔리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호텔은 엄연하게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궁화로 구분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무슨 제가 말하는 럭셔리, 어퍼 럭셔리로 정해져 있던지. 근데 우리나라의 무궁화법 그 카테고리는 좀 약간 구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4성과 5성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텔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가름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호텔에 비즈니스 센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모바일로 갖고 다니고 모바일로 비행기 체크인을 하고 호텔 체크인을 하고 다 하는 시대인데 예전에
프린트 보딩 패스를 프린트아웃 해야만 했었을 때, 그다음에 이메일을 컴퓨터에서만 체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사실 출장을 갔다가도 무슨 일 업무 때문에 급하게 컴퓨터를 쓸 수 있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따로 공간에 각각 그 도서관 그 책상처럼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걸 썼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궁화 그러니까 5성급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 요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호텔의 구분법이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풀 서비스 때 리미티드 서비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지금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구분법은 맨 처음에는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업스케일, 미드 스케일이 있는데요. 럭셔리에는 우버 럭셔리, 어퍼 럭셔리, 럭셔리 이런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업스케일도 어퍼 업스케일, 업스케일, 그다음에 미드 스케일. 요 카테고리 밖에 있는 호텔들도 있어요. 리트릿이라고 얘기하는 리트릿, 그다음에 서비스 아파트먼트.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에어비앤비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만의 스테이, 뭐 게스트하우스.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그 이제 프로덕트들도 숙박업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선 럭셔리 보시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럭셔리 호텔이 없습니다.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버 럭셔리라는 하는 거는 리츠칼튼 들어보셨죠? 지금은 없어진 리츠칼튼보다도 더 높은 리츠칼튼 리저브라는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리, 그다음에 아마는 요즘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그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인도의 오베로이, 릴라 이런 데는 왕궁 같은 거를 개조를 해서 한 그런 거고, 페닌슐라 이렇게가 우버 럭셔리인데, 여기에 방 가격은 150에서 한 1,000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불가리는 지금 현 그 1박이 거의 1,000만 원을 육박을 하고 있고, 아마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근데 이제 그러죠. 누가 미쳤다고 이런 돈을 쓰고 1박을 하냐. 경험을 해보시면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십니다. 아만 같은 거는 제가 아만 부탄을 가봤는데, 부탄이 얼마나 못 사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아만 부탄은 1박에 그때 한 120만 원을 주고 잤는데,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호텔 직원이 나와서 저를 맞이해서 가방을 들고 호텔 체크인을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자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코 건조하다 그러면 습도기를 갖다 그러니까 휴미디파이어 그거를 갖다가 방 안에다 설치해 놓고, 내가 베개가 뭐 낮은 게 좋다, 높은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다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버틀러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버 럭셔리. 어퍼 럭셔리는 리츠칼튼 들어보셨죠? 세인트 리지스 로즈우드, 포 시즌 맨더린 오리엔탈인데, 우리나라에 리츠칼튼이 있다가 없어졌고 포 시즌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본연의 리츠칼튼과 포 시즌의 컬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포 시즌 가려면 여기도 1박에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포 시즌을 체험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하세요. 25만 원 주고 잘 수 있어요. 평일에. 왜냐하면은 포 시즌에 들어가면 다 그 이런 글로벌 브랜드의 호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잠자리가 편하다는 건데, 그 잠자리는 매트리스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다 스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 시즌도 25만 원, 30만 원을 주고 자지만, 거기에서 포 시즌 계열에서 인정한 스펙의 매트리스만 쓰기 때문에, 포 시즌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광화문에 있는 포 시즌에 한번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라고 전 적극 권유를 합니다. 이거를 체험을 해보라고 제가 적극 권유를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거를 경험을 해봐야 더 좋은 거를 꿈꿀 수 있고요. 안목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 책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의 눈높이를 높이자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호텔 고객들은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착해요. 모든 거를 다 수용을 해요. 근데 호텔은 서비스업입니다. 요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매너 있게
매너 있게. 요구를 해야지 사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도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호텔 고객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좀 이들을 눈높이를 좀 높여서 왜 이 호텔은 이렇고 저 호텔은 저렇지라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럭셔리는 있어요. JW Marriott 우리 있고 파크 하얏 있고 페어먼트 있는데 요게 이제 럭셔리고요. 업스케일은 업스케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메리엇 호텔 있고 오로그래프 지금 우리나라에 3개 있는데 아시나요? 홍대 라이즈 오토그래프고 그 다음에 시청의 플라자 호텔 오토그래프고 그 다음에 4개 있군요. 그래비티 판교에 조선호텔에서 하는 오토그래프고 대전의 오노마 오토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 왜 그거는 다른 호텔이기도 하지만 왜 메리엇 오토그래프고 그다음에 또 그냥 메리엇 JW 메리엇은 또 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의 차이는 위탁 운영과 프랜차이즈 운영의 차이예요. 위탁 운영은 메리엇 예를 들어서 메리엇 힐튼 뭐 하얏트 팀이 직접 들어가서 호텔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호텔 전체를.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런 운영사가 들어가 있지만 객실 판매 그거만 신경을 써요. 객실 판매에 대한 수익에 대한 피만 받아요. 그 대신 왜 그러면 호텔 오너들이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로열티 멤버의 수예요. 여기에서 이제 연계되는 이유, 이제 이 얘기가 OTA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여행 플랫폼 아시죠? 호텔.com, 야놀자, expedia.com 이들은 1990년대 초기에 나타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인데요. 이들 플랫폼에 놓여진 호텔을 예약을 하신다. 뭐 호텔닷컴에 가서 어디 뭐 JW 동대문을 갖다가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은 대개 15에서 30%의 객실 가격의 피를 이 온라인 플랫폼에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객실을 예약을 했을 때 20불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고 80불만 호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러스예요. 호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이런 게 온라인이 급상승세를 타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호텔들이 자각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호텔 객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이 판 거에 대해 피를 주고 우리는 저거밖에 못 받지? 하면서 반격이 엄청나게 시작된 게 로열티 멤버의 확보예요. 그래서 메리엇은 본보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이랑 또 요번에 그 신한은행이랑 크레딧 카드 제휴해서 했죠. 그게 다 뭐냐면요. 로열티 멤버 확장이에요. 스타우드가 메리엇에 꽤 오래전에 팔렸어요. 1조 이상이 되는 돈을 두고 왜 샀을까요, 메리엇이? 스타우드의 호텔 브랜드를 흡수하고 스타우드의 로열티 멤버를 확보함으로써 1억 명이 넘는 로열티 멤버를 가지고 메리엇 호텔에 대한 객실, 그다음에 뭐 F&B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아무 비용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불짜리 방을 팔았을 때 100불은 그냥 메리엇 호텔로 가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 위탁과 그러니까 그 OTA와 호텔업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이 그래비티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딱 듣보잡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그래비티가 누군지 뭔지.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그 큰 이슈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파느냐예요. 이 판매망을 늘리기 위해서 메리엇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내가 객실 파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피를 주고 식음료장이나 뭐 다른 연회장은 다 우리가 직접 피고 오는 거를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선 팰리스에 딱 들어간 정문에 보면은 조선 팰리스 그 간판이 한쪽에 있고 럭셔리 컬렉션 메리엇 브랜드가 간판이 한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거의가 대부분 프랜차이즈 운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계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업스케일은 보시듯이 코티야드, 4포인트, AC 컬렉션인데 AC 컬렉션은요 3월 말경에 강남의 그
머큐어 소도베 호텔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루프탑에 굉장히 멋있는 루프탑 바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머큐어 호텔에서 제가 그 AC 컬렉션으로 지금 브랜드를 바꾸면서 3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미드스케일은 먹시 페어필드인데 이 중에서 돈을 버는 애들은 얘들이에요. 업스케일. 이거는 왜냐하면 럭셔리를 지으려면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로비, 레스토랑도 한 3, 4개 돼야 되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요. 특히 먹시 페어필드 이런 거는 방장사예요. 음식점은 아침밖에 안 줘요. 거기다가 먹시는 이렇게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로 해서 뭐 CJ나 이런 음식 같은 거 돼 있는 거를 갖다가 돈 넣고 내서 내가 스스로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사실 이제 큰 그런 호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나 다 럭셔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럭셔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아시아에서는 이 미드스케일하고 업스케일에 대한 이 확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3, 4선 도시에서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이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럭셔리가 없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럭셔리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투자가 많이 들면은 방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최소 50만 원 이상씩을 받아야지 유지되는데 1년에 한 번 가는 고객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사업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소비자층이 지금 얇고 이거를 뒷받침하기에 얇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왜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럭셔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 제 개인적으로 들으셨죠? 카펠라가 양양 근처에 오픈을 하려고 한다. 카펠라 같은 거. 예, 그런 게 지금 여기는 없지만 사실 럭셔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잠깐 제 밑에 거를 말씀을 드리면 리트릿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주세요. 리트릿이라는 건 영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입니다. 리트릿의 성격은 약간의 수련, 치유, 힐링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숙박업의 한 종류인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지는 최근에 나타났어요. 이 리트릿이. 그래서 리트릿 그러면은 되게 힐링 프로그램이 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되게. 서비스 아파트먼트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프레이저 같은 게 프레이저 같은 게 장기 투숙인데요. 이런 것들이 성형외과 많이 활성화되는 마켓들은 홍콩, 상하이, 런던 같이 그러니까 소위 엑스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서비스 아파트먼트의 산업은 발전을 합니다. 예,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홍콩에서 상해를 6개월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상해 서비스 아파트먼트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기존 개인들이 시작을 해서 기존 호텔의 프레임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굉장히 혁신적인 인데 그게 MZ세대의 여행 성향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로컬 체험 나는 호텔에서 자기 싫어. 천편일률적인 호텔에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들이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스테이하고 게스트하우스는 우리나라 특성적인 건데 제가 코로나 동안에 계속 주목을 하면서 비교를 한 게 도대체 에어비앤비가 이 난관을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였어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요 조직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개개인의 집의 방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무섭게 성장을 하면서 이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을 모두 다 푸시를 시켰는데 코로나 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사람이 이제 호텔을 사용하려면 이제 안전, 그다음에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나 이제 그게 제일 급적이었잖아요.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에어비앤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글로벌 호텔의 CEO가 나와서 동영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호텔은 이런 친환경적인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별로 그래 나는 저기를 믿을 수 있게 가서 묵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에어비앤비는 그럼 어떤 반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결국은 호텔 플랫폼이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번 돈으로 조그만 호텔 체인을 인수를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행 플랫폼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글로벌 호텔 브랜드에서는 우리도 여행 플랫폼을 인수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인수합병 그런 거가 굉장히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열차게 호텔 업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호텔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호텔이 뭔지 아세요? 호텔은 시대를 거쳐서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중세시대고 그리스 로마 시대 간에 잠자는 곳이었어요. 그때 시대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까 호텔에는 마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게 생겼어요. 이제 호텔이 이제 좀 갖추면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뉴욕에 있는 홀트 호텔은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생긴 호텔이에요. 미국에서. 보스턴에 가서 트레먼 호텔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트레먼 호텔은 처음으로 호텔에 욕실이 들어간 호텔. 그리고 프론트데스크와 객실이 띵띵해서 전선으로 연결이 돼갖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요즘에 우리 호텔방에 있는 전화기 있죠. 그 전 모델이 있는 게 트레먼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텔로 이제 진화를 하다가 195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와 주간에 하이웨이의 개발 붐이 일어났었어요. 주와 주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지자 여행객이 많아졌어요. 이 호텔이 최초의 메리엇 호텔입니다. 사실 메리엇 호텔은 지금 8,000개의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호텔이 아니었어요. 룻비어 아시죠? 룻비어 파는 그런 조그만 가게였어요. 그러다가 항공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자 거기에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로 발전하다가 이렇게 호텔로 넘어온 굉장히 재밌는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메리엇 힐튼 같은 호텔이 1950년대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된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호텔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지겨워. 좀 뭐 재밌는 거 없나라고 했을 때 생긴 게 라이프스타일 호텔이었고 이거의 기조를 문을 연 사람이 이안 슈레거라는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는데 나이트클럽을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즐기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언어를 호텔에 도입해서 만든 호텔이 라이프스타일 호텔인데 뉴욕의 퍼블릭이라고 이안 슈레거가 최근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호텔인데 호텔 들어가는 입구가 무슨 나이트 들어가는 입구처럼 이렇게 니안 사인으로 난리가 났고요. 호텔 밖에서도 이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 랭귀지가 사람에게 색다른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호텔이로 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의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쓴 경험 경제라는 책도 있죠. 경험이 재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 호텔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곳에서 오지에서 자연을 경험을 하면서 평소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험에 대한 가치에 돈을 주고 머무는 경험이 굉장히 키 언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거는 사실 등용운허 삼림학교라고 사천지방에서 제 친구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지방이 티벳과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 시골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서 마을의 반이 빈 집이 돼 있고 이런 건데 제 친구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갖다가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코 투어리즘으로 상해나 이제 북경이나 일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서 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이 지역민들이 어떤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고 아이들을 자연 속에 뛰어놀게 하고 하는 그런 등용 운어 삼림 학교를 셉니다. 굉장히 적은 돈으로요. 이게 굉장히 많은 반응을 불어와서 작년 12월에 미국의 포드 재단에서 이코투어리즘의 쇼케이스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제 친구들이 또 다른 위치에다가 이런 그 지금 숙박을 경험 그 패키지죠,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디자인이나 건축, 그러니까 건축 인테리어, 한국은 이미 뒤졌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중국의 외지에 있는 시골인데 이 로컬 문화예요. 이게 로컬 그에서 건축 하나의 벽돌을 사용해서 하는 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들어가서 개조를 해서 레스토랑을 만들고 숙박 체험을 하고 문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로컬 경험이 재화가 되는 시대의 호텔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재화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로컬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웰니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힐링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도자기 굽는 마을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키워드는 경험을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재화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시나리오로 대중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미래의 호텔 특히 우리나라의 호텔이 나아갈 방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바로 그럼 이런 호텔의 진화 속에서 한국 호텔이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들이 재미있어서 늘 하는데 첫 번째, 럭셔리 호텔은 한국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지금 뭐 페어먼트 생겨났고 그 다음에 조선 팰리스 생겨났고 하는 걸 보면은 저는 하나의 그게 전조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맨날 꼬망꼬망한 한국에 있던 호텔들을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게 없을까? 우리 가족이 가서 더 쉴 수 있는 게 없을까? 왜 외국에는 이런 호텔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라는 것들이 모두 모여갖고 이제 하나의 소비자의 요구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럭셔리 호텔이 없다. 그 다음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눈에는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한국에. 중저가 글로벌 운영사가 관리하는 중저가 호텔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양양이구 여수구 간에 로컬에서 만들어내는 스테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3개월, 6개월 기다려서 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가 보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고 또 제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인스타그래머블하고 인스타그램은 너무너무 이쁘게 다 나오는데 막상 잡으면 어깨가 아프고 물이 찔찔찔 나오고 물 온도가 맞지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은 호텔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거든요. 그랬을 때 중저가 호텔, 그럼 아까 중저가 호텔이 호텔 구분법에 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요. 매일 밑에 있는 미드스케일 호텔이에요. 먹시 페어필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의 방 가격은요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양양에 가서 10만 원대 초반의 호텔을 갖다가 잘 수 있는 데를 찾을 때는 그리 컨디션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완전 비수기거나. 저는 한국에서 국내 관광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던 간에 이 10만 원 초반대에 가격을 내고 편안하고 안심하게 잘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들도 서울, 부산, 제주 외에도 여러 곳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게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웰니스 호텔인데요. 웰니스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6조가 넘습니다. 예, 6조가 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웰니스가 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애플에서 나오는 시계 있죠? 그거를
그거를 wearable이라고 그래요. wearable. 손목에 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웰니스 산업에는 웰니스 부동산도 있고 웰니스 호텔도 있고 웰니스 관광도 있고 메디컬도 있고 그런 기기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합쳐놓은 게 어마어마한 몇 조의 산업으로 있는데 재밌는 건요. 여기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이건 신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텔 쪽이나 관광 쪽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이거의 그 전조가 뭐였냐면은 메디컬 호텔, 스파 호텔 이런 것들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그 부유층만 가는. 근데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웰니스 호텔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중국의 최초로 그 홀리스틱 웰니스 리트릿을 6년 동안 지으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게 있는데 저는 이 웰니스 호텔에 한국의 호텔 산업의 미래를 걸어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작지만 지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철원 쪽에 갔을 때 그 지형, 전라도 갔을 때, 경상도 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다도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산어보 보셨죠? 해외에는 많이 없는 게 염전. 그다음에 마이산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마이산 그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그 봉우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땅의 힘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고창 이런데. 그렇고 그다음에 토질이 좋아서 먹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나라의 음식 조리법이 그렇게 튀기고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그 웰니스 푸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은 한국적인 웰니스 호텔이 나오지 않을까,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또 이제 재밌는 게 아시아의 지도를 딱 펴시고 보면은 웰니스 호텔이 거의 전무한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제일 자본력이 강하니까 치고 오고 있고 태국 굉장히 발전돼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텅 빈었어요. 예,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리조트. 우리나라에 리조트가 있을까요? 진정한 리조트는 없습니다. 리조트라는 건 뭐냐면요. 수평적인 건물과 건물이 자연적인 실외의 공간과 어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리조트는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 신라호텔 리조트에 가고 그냥 땅 있는 데가 수직적으로 쭉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죠. 리조트라는 건 실외에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리조트입니다. 근사하게 지금 이제 생기려고 해요. 그 굉장히 비슷하게 제주도의 JW 메리엇이라고 메리엇에서 높은 그게 이제 요번 해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오픈하면 꼭 가보세요. 빌 벤슬리라고 리조트의 레전더리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내 디자인. 그다음에 금융하시는 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호텔의 유동화. 호텔이 금융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을 거래를 할 수 있는 많은 호텔이 있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를 모건 스탠리랑 같이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배웠는데 호텔을 사고 팔 수 있으려면요. 호텔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잘 돼야 되고 호텔이 대개 글로벌 운영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호텔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호텔들은 이런 그 페어먼트, JW 메리엇 이런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해외 펀드들이 우리나라에서 호텔을 사고 싶어 해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문의가 온 게 있어요. 근데 거래할 상품이 별로 없어요. 대개 재벌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산가가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호텔들은요. 자산가가 원하는 가격 때문에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유동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호텔 영역을 넘어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호텔은 호텔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기류가 뭐냐면 호텔과 주거와 접목입니다. 그게 브랜디드 레지던스입니다. 이제 여의도에 4월달에 분양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동대구역에 있는 대구 메리엇 레지던스입니다. 왜 그럼 호텔과 주거가 접목을 하냐?
여러분들 뭐 아파트는 건설사가 만든 브랜드들 많잖아요. 자이, 레미안. 그건 하드웨어예요.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뭐 더 좋은 거 없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설사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거 사업에서도 지금 가장 그 뒤떨어져 있는 게 그 운영사예요. 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운영을 정말 잘하면요 대박 나실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예, 뭐 아침 조식 주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건 빙상의 일각이고, 그랬을 때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호텔이에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 노하우가 접목이 된 게 브랜디드 레지던스라고 해서 요즘엔 JW나 많은 브랜드들이 호텔과 레지던스, 분양형 레지던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붐이 돼서 베트남의 하노이인지 호치민인지 어디에는 브랜디드 레지던스가 지금 7,500세대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해외에서의 트렌드는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도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00억, 150억짜리 빌라들 많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건물만 근사하게 해놔서 만족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필요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팀들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게 브랜디드 레지던스거든요. 100억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디드 레지던스는 보통 레지던스보다 분양가가 한 30%가 높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30%가 높이 파는데 그럼 호텔의 로얄티는 얼마 주냐? 5%예요. 그래도 25%가 남아요. 그게 이제 마켓에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순전히 이게 겉에서는 뭐 근사한 브랜디드 레지던스고 뭐고지만 순전히 숫자 게임에, 예, 숫자 게임이 그 막판 게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에 있는 게 숫자 게임입니다. 호텔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호텔을 만들 때 이 그림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객실은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평면으로 해서 디자이너들이 객실을 일단은 객실은 세 구간이에요. 욕실,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엔 침실. 이 구간이 호텔은 10평 정도, 7에서 10평 정도가 때문에 공간의 구획이 엄청나게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호텔은 이 넓이가 규정이 돼 있어요. 최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침대 길이가 있죠.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필요하죠. 테레비가 붙어 있어요. 요것을 세 개를 충족할 수 있는 합산이 가장 최소의 폭이에요. 예, 길이도 똑같습니다. 화장실에 필요한 욕실 1.5m, 그다음에 여기 공간 세면대, 그다음에 침대 넓이, 그다음에 구간 공간, 그다음에 소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중저가 호텔일수록 이 공간이 굉장히 빠듯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객실 평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래요. 집에 오늘 가셔서 보세요. 10평 안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청년주택이다 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이 많잖아요. 호텔 객실의 구성을 보시면 거기서 저는 그 힌트를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주 옹골지게 여행 가방 놓는데, 그 다음에 클로짓, 그 다음에 미니바라고 해서 조그만 냉장고, 그 다음에 화장실 다 채워 넣어 있어요. 주방만 없다 뿐이지 다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에 이제 이거는 그냥 공용 공간인데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입구서부터 리셉션 데스크가 어디 있고, 엘리베이터로 객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이제 포지션이 돼 있고, 로비바가 어디 있고, 이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동선이 효율화가 되어 있어야지, 예, 가성비가 높고 고객들이 안 잊어버리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도면을 무지기수로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사 현장, 굉장히 많은 인부가와 이제 PM들이 투입이 되고, 이제 공사 중에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지 뭔지 이제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데, 요 사진과 이건 공사 중, 공사 후,
네. 이 순간이 되면은 사실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눈물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커브가 많잖아요. 커브를 이렇게 다 나무로 하나하나 잘라서 이게 그 하나의 그 자처럼 해서 이런 이랬던 천정을 둥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평면 작업을 통해서 결과는 이런 객실로 이제 나타난다. 여기에서 혹시 일반적인 호텔과 이 사진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천장입니다. 천장에 아무것도 없죠. 저게 굉장히 비싼 작업이에요. 싸고 쉬운 작업은 천장에 파이어 알람도 있고 뭐도 있고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웰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치유나 치료 과정을 받고 대개는 피곤해서 3, 4시간은 자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누웠을 때 위에 정신산란하게 뭐가 막 붙어 있으면 이게 좀 반감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소방법이고 뭐고 간에 정말 소방서랑 싸워서 다 숨겼어요,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딱 실링팬 하나 달아있게 이렇게인데, 이 천장이 또 이제 커브가 돼 있어요. 그냥 직각으로 돼 있는 공간을 쳐다보는 거하고 커브로 돼 있는 거, 심리적으로 커브가 더 편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비싼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디테일. 그리고 욕조가 여기 보시면은 욕조가 바깥을 바라보고 있죠. 세면대 있고 여기는 화장실 분리돼 있어요. 대개의 호텔은 이게 어디냐면 문 열자마자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건데 배관들을 한쪽에 모르면은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배관을 둘로 나눠야 돼요. 호텔 방에서. 그럼 배관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이 비싼 방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고, 디테일의 끝판왕이 됐을 때 제가 몇 개의 예시를 가져갔는데, 하나는 호텔 객실의 문이에요. 여러분 호텔에 들어갔을 때 객실에 아무도 주의를 안 주죠. 예, 다음부터 호텔 객실 문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호텔 객실 문은 불이 났을 때 2시간 동안 타지 않습니다. 고객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두께, 문의 재질 같은 게 브랜드 스탠다드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안입니다. 호텔에서 객실은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개 사중장치에 락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잘 모르시는데 첫 번째는 밖에서 키카드를 대고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그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돌려서 문이 안 열리게 하는 장치가 있고, 이 두 장치가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체인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락이 있는 것도 있고 이 문 안에 빌트인 돼서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일정 몇 센치 외에는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여기 사진에 안 보이는데 문 바로 위에 저기 뒤에 보시죠. 저 문 맨 위에 있는 그 철 같은 거. 예. 그게 뭐냐면은 손님이 문을 제대로 안 닫더라도 저 장치가 문을 제대로 잡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비상계단이 당신의 방에서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탈출을 하세요라고 최단 거리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호텔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뛰어가시냐면요. 비상계단 일단 전실로 뛰어가세요. 글로벌 운영사가 운영하는 호텔이라면 비상계단 전실까지만 잘 가시고 전실로 들어가시면요. 연기가 못 들어오게 가압이 걸려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 일산화탄소 질식해서 많이 죽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게 가압장치입니다. 계속 공기를 빨아들여야죠. 화재가 나면 그게 딱 연동이 돼갖고 작동이 되기 시작해서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설령 밖에서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사람이 절대 마시지 않게. 그런 다음에 전실만 통과하면 계단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화재의 그런 그 때문에 객실, 호텔, 그러니까 객실의 문짝에 달려 있는 그런 그 디테일. 하나 말씀 안 했는데 피난, 그다음에 화재도 있지만요, 소음 민감하신 분 많잖아요. 복도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호텔에서는 소음 차단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도에 가면 복도가 타일이지만 호텔에 가면 복도는 카펫입니다. 무조건. 소리를 흡수해야 돼요. 예. 그리고 호텔 바닥에 호텔 복도의 카펫은 굉장히 특수한 카펫으로 저희 용어로는 엑스민스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20%의 울과 80%의 나일론이에요. 그게 왜 그게 적정하냐면은 여러분 호텔 복도가 얼마나 이 막중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우스키핑이 무거운 거 싣고 카트 막 끌고 다니죠. 사람들 여행객이 무거운 가방 들고 끌고 다니죠. 애들 뛰어다니죠. 누군가는 음료수 들고 다 쏟죠. 이거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게 호텔 객실의 복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게 지나가더라도 무거운 게 들어가면 실이 눌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예, 엑스민스터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호텔 복도는 굉장히 패턴이 돼 있어요. 카펫이. 그게 왜냐하면 뭘 흘려도 이 스테인이라는 것이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돼 있는 게 단색이면 안 돼요. 단색이면 저희 다 리젝트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호텔 복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의 끝판왕은 욕실에 가면 이 세면대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엔지니어들과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완전히 끝판왕의 디테일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들의 작업이 조금이라도 오류가 나면요, 고객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물을 틀었는데 일정 온도의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나 수압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건 다 벽 뒤에 있는 엔지니어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면대에서는 물을 틀었을 때 물이 51도에서 53도 사이의 물이 10초 안에 나와야 합니다. 53도 이상, 이 53도 이상 9초의 손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1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호텔 고소하죠. 예, 엄청난 호텔한테 이 손실이 되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호텔 욕실에 갔을 때 이 앞에 섰는데 내가 못생겨 보였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사람의 얼굴에 음영이 지면 안 돼요. 조명이. 그랬을 때 공식은 뭐냐면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양 옆에 조명, 그 다음에 바로 요 싱크대 바로 위에 떨어진 조명. 요 세 개가 어울려서 사람의 얼굴에 음영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이 호텔 욕실의 조명이고요. 이제 여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화장, 메이크업 미러가 달려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더 급이 높은 데 가면은 이 화장 거울에 조명이 빌트인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고, 이 싱크대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 싱크대는요, 호텔 안에서는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뭐 컨퍼런스 온 사람 병 떨어뜨리고 뭐 어떤 화학약품 떨어뜨리고 이랬을 때 이 싱크대가 항상 청결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에 대한 스펙, 저희가 크라운 플라자 뉴욕 타임스퀘어에 크라운 플라자 그 호텔을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저 싱크대를 설치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싱크대에 이 머리카락만한 이 크랙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럼 바꾸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꾸면 되지 하면 그 호텔방 못 팔아요. 며칠 동안. 예, 이게 모든 일들이 호텔의 운영 수익이 끝단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렇게 그 신경을 곤두쓰고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호텔이고요. 호텔에 가시면 이 거울이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저희가 full length mirror에서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이거 왜냐하면
고객들이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한번 자기 모습을 체크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그 펑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욕실 근처에는 이렇게 그 가운이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정석은 훅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간격이 떨어뜨려서. 왜냐하면 깨끗한 가운을 이렇게 걸쳐 있는데 내가 안 쓰더라도 내가 바로 옆에다가 내가 샤워하고 난 타월을 썼을 때 그 물기 있는 타월이 가운에 닿잖아요. 그럼 이 가운 뭐냐면 빨아야 돼요. 청결이에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훅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떨어지게 저희가 설치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이 잘못된 게 있어요. 굉장히 잘못됐어요. 뭔가 하나가. 문이에요. 호텔, 격실, 화장실 문은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출을 할 때 이 안쪽으로 열리면 문을 깨야 돼요. 바로 문을 밖으로 열어서 바로 구출할 수 있게 구출 시간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문은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미래를 향하여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노르웨이 빙하 지역, 스파르 빙하 지역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스파르 빙하 호텔인데 저는 이 호텔의 미래가 얘기하는 꼭지점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적으로 건물이 떠 있어요. 건물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해서 최소한의 땅을 파헤치지 않게 노르웨이의 그 생선 창고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건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이 호텔이 있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이 호텔에서 만들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이제 이 말을 이제 자주 들으실 거예요. 영어 기사 같은 거 보면 이거를 에너지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쓴 거보다 만들어낸 게 더 많다. 태양열 패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도넛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웰리스, 빙하나 이런 초자연적인 힘,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허브를 이용한 어떠한 그런 거를 위한 그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첨단의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호텔 보시면요. 이 호텔은 이 지역에서 건설되지 않습니다예요. 조립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는 최소한의 인부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 탄소 절감입니다. 네. 이거를 누가 했냐? 호텔리어가 했냐? 아닙니다. 투자자가만 고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ESG에 투자하는 돈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우주 호텔이에요. 누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우주로 여행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식의 호텔로 보시면 이 휠이 이렇게 캡슐로 다 구성이 돼 있고 이 안에서는 중력의 힘을 덜 받으니까 농구 골대 높이에서 농구도 하고 이게 미래의 일일 것 같지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프 누구죠? 저기 아마존 그 사람 갔다 왔잖아요, 벌써. 근데 며칠 안 갔다 왔잖아요. 뭐 미래에는 가서 며칠씩 있다 오기도 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주에 나사의 우주인이 위성을 타고 우주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우주와 인간과 자기와 일치가 되는 그런 굉장히 영성적인 순간을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구에 내려와서 만든 게 아이오닉 인스티튜트라고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영성에 관한 우리가 그냥 미신으로 치부를 하던 영성에 관한 연구가 무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가면은 그 후성 유전학의 대가 브루스 리튼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영성적인 그루들 오페라 윈프리가 얘기하는
그런 크루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힐러인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유전학자가 힐러와 같이 작업하고 이거 굉장히 교체가 많이 되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호텔의 미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 기류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낸 결과가 호텔의 미래가 아닐까라는데 웰니스, 그다음에 탄소 절감, 기술과의 접목, AI, 미디어 아트, 거세게 호텔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제 연회장이 우리가 보는 그렇게 막 블링블링하고 샹들리에 여기저기 그거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가 공간에 어떤 기류를 조성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뭐 디스트릭이든지 유명하신 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새 하나의 트렌드인 그만큼 출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기술과 그러니까 대면으로 오늘같이 대면으로 참가할 사람 참가하고 온라인으로 참가할 사람 참가해서 어떤 하이브리드의 형식의 컨퍼런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사실. 예.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거를 했는데 이유는 다 좋은데 뭐 기술도 좋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도 다 좋은데 그래도 호텔을 말하는 건 배려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런던에 오미크론이 터지기 전에 며칠 전에 런던에서 들어왔는데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거를 서브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신선한 과일을 특히 비행기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장시간 비행을 하다가 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사과를 주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비행기에서. 사과 먹고 나면 사과 심지를 그거를 갖다가 손으로 집어갈 수도 없고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루프탄자에서는 이런 종이 이 꽉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점점점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사과 심지를 이 안에 넣어서 이걸 딱 접어서 스튜어디스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작은 움직이지만 사실 저는 호텔업이 추구해야 가장 기본적으로 밑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게 이러한 배려와 생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